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백제 중흥기에 이제 관련된 왕들의 업적들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요거 좀 정확히 파악을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3세기 중엽에 고대 국가를 설립시키고 일찍이 근초공황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던 백제는 5세기 들어와서 이후 고구려가 강성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인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우선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함성 함락과 웅진의 남천은 그 백제의 커다란 신앙을 안겨주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한강 지역의 상실은 백제로서 큰 타격을 어, 입었은 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왕권이 실추되어 진시와 해시, 이 진시와 해시는 이제 왕비족이죠. 그래서 웅진 시대 때 들어가면 많은 왕들이 살해당하거든요. 이 살해된 주체들 보면 이 진시와 해시세 그 왕들을 많이 죽여요. 자, 그러면서 이제 왕비족의 창건은 백제 내부에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이때부터 백제는 가난한 시기를 겪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왕들, 뭐 문중왕이나 이런 왕들은 그 진시와 해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좀 안정화시키는 왕이 동송왕이에요. 동송왕. 자, 참고로 이 동서왕 때부터 시호 제도가 실시했죠. 보통 예전에 백제왕은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때부터 이 동서는 시호예요, 시호. 예. 자, 이 동서왕인데 그는 신라의 왕족이었던 이번찬 비지의 딸을 왕비를 받아들였고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보통 이제 결혼 관련된 내용이 인용에 몇 번 나왔는데 고대 시대 때 그 정치권 내에서 결혼은 사랑하고 관련 없지. 사랑하고 관련 없고 정략적인 목적에서 이게 이제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결혼 동맹을 했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 있는데 안으로는 고구려 나제 동맹을 경고히 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 안에 있었던 그 왕비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야. 진시와 해시 같은 왕비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나제 동맹과 결혼된 건 다른 거예요. 이 나제 동맹은 말 그대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은 거고, 그리고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뭐냐면 나제 동맹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예,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요 관련된 기출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침략을 대한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을 굳건하고 종래 외적 세력을 배제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동에서 의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결혼 동맹의 의도, 어, 목적 두 가지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결혼 동맹 외에도 그 동성왕은 새로운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연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씨, 백씨, 사씨, 나중에 팔대성 안에 들어가는 그 세력들인데 이런 그 웅진 부근의 토착 세력들을 등용을 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신흥세력을 기반으로 왕권을 회복하려고 했고요. 자, 이때 백제의 국력이 그 내에도 크게 성장되고 있음을 무료왕이 중국 그 남조에 그 양의 사신을 보내 국교를 강하고 양후부터 영동 대장군이란 간작을 받은 데서 엿볼 수 있다. 음,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볼게. 여기 이제 연시, 백시, 사시를 등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동성왕은 이 신흥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가죠, 백가. 예, 백가의 난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백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 그 무령왕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백가난이 일어나고 암살당하고 나서 무령왕이 백가를 공격했는데 백가가 뭐 변명한 틈도 없이 그냥 죽여가지고 금강에 갖다 버렸다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무령왕이 백가를 사륙해갖고 동서왕을 암살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밝혀지면 좀 큰일 나니까 백가의 입막을 막으려고 이제 죽였다라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지금 학계에서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문영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 남조의 사신을 보내는 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양대 사신을 보내고 양후부터 영동 대장군의 간적을 받는데 자, 영동 대장군의 간적이 나온 1차 사료는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예, 문영왕 지석과 그 다음에 매직건이죠. 지석 뒷면에 매직건 있어. 매직건. 예, 두 가지 요번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문흥왕릉에 대해서는 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문흥왕의 업적에 대해서 여기 뭐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업적도 있어요. 문흥왕의 업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건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국내적으로 올 때는 백가의 난을 진압했죠. 백가의 난. 그 다음에 이제 22담로를 설치하죠. 자, 이 담로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백제는 중요한 요충지에 담로를 뒀거든요. 근데 이걸 정비했던 사람이 문영왕이야. 네. 그래서 왕족을 파견해 지방 세력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요. 그래서 벽골제를 이제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는 공세적 입장을 취했고 대가가 점령했던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남원과 하동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해요. 그래서 섬진강 루트를 다시 찾아오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주 일대, 영산강 유영 일대도 장악을 해요. 영산강 유역은 예전에 금초고왕 때 거점 지배 방식으로 통치했는데 이제 요때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덤 형태가 온강모 형태에서 그 구식 돌방 무덤으로 완전 바뀌게 되거든요. 6세기 때. 그 다음에 대외적인 측면을 볼 때는 자, 그 당시 남조와 양가 활발한 고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이런 기록물들 많이 남겼는데 양직공도가 대표적인 거고요. 예전에 한번 양직공도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양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림과 함께.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양나라 그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문용왕 등을 이제 만들죠. 벽돌 문업이냐,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외적 관계와 국내적 관계 이거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무종왕이 이제 죽고 나서 다음의 왕이 성왕이야. 성왕. 음. 그래서 백제의 중흥을 이제 기반을 마련한 건 성왕이다. 성왕 때 이제 협잡한 웅진에서 벗어나 넓은 사비로 이제 수도 옮겼어요. 지금 이제 부여죠. 예. 그때 이제 사시 집안이 이 어제 사택 집안이라고 하죠. 어제 사택이라고 하는데 배성을 이제 써갖고 사시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곤쳤어요. 남부여. 예. 남부여로 곤친 이유가 있죠. 자, 이유는 뭐냐면 고구려와의 어떤 체제 경쟁에서 어떤 정통성 확보 이런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정통성 확보는 이제 그 밑에는 부여 역사 계승의식이 깔려 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한때뿐이고 후에 이제 성왕이 죽은 후에 국호를 다시 백제에 곤쳐요. 자, 이로써 이제 백제는 안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 해외 여러 나라 교통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자, 성왕은 산업을 일으키고 불교를 진흥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정릉성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요때 성왕은 성왕이는 시호가 아니라 병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릉성왕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때 당시에는 성왕이라 불렸던 거야. 요때 성왕하고 이제 있었던 신라왕은 뭐죠? 진흥왕이죠. 대립했던 왕은 진흥왕도 자신을 정릉성왕으로 이제 뭐냐 내세웠고 뭔가 이제 치장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불교는 뭔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 같아. 예. 자, 진흥시키는 한편 중국의 남조와 교통하여 문물을 수입하였다. 예. 그래서 나가서 이제 외화도 우호를 두텁게 하고 불교 등 여러 물문을 전해줬고요. 이때 이제 외화제 관계를 두텁게 했던 것은 예전부터 이제 두텁게 했긴 했는데 한강 유역 점령하고 연결돼요. 한강 유역의 점령 때 그 당시 왜군이 필요했거든. 일본군이. 그래서 한강 유역 정복은 우리가 이제 백제와 신라만 생각하지만 일본도 개입되고 가야의 여러 소국도 같이 들어갔어. 그러다 보니까 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백제가 이때 나서 어 22부 중앙관서 확대 정비하고 수도 5부 5방 같은 체제로 국가체를 강화했다. 그래서 종전에 22담로 체제에서 중국식 9년 제도를 이때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간직제도 할 때 더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또한 성왕은 이렇게 신장대 국력을 바탕으로 대의적인 중흥을 꾀하여 고구려를 빼앗겼던 한강 하류의 육군을 신라 협동조약 전투에 탈환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신라 한강 하류를 갖고 그 다음에 신라는 한강 상류를 갖고 이렇게 나눠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리하여 백제는 오랫동안 수권을 달성을 할 수 있었지만 곧 동맹국인 신라의 배신 후 한강 유역 하류가 뺏겼죠. 그래서 다시 땅을 상실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됐다. 신라의 배신 행위에 분격한 성왕은 2년 뒤에 신이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치다가 간산성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돼요. 간산성. 예. 그래서 이제 간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때 이제 간산성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은 그 나중에 위덕왕이 됐던 창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위덕왕 또는 창왕이라고 부르는 그 걔가 이제 했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 이제 일선에 가서 싸우는 걸 보고 격려 차원에서 뭐냐면 일부 호위병만 이끌고 이제 간산성에 갔다가 그 정보를 그 당시 그 김무령이라는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이 김무령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김무령이 이제 군대를 파견해갖고 창왕을 아니 이제 성왕을 붙잡죠. 그때 성왕을 주변에 있었던 병력들이 이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었고요. 성왕이 이제 그때 목을 잘릴 때 누구한테 시키냐면 신라의 노예 출신이었던 도도에게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도가 이제 칼을 잡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성왕이 겁을 하죠. 나는 천한 노예에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도도가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약속을 어긴 자는 왕이라도 천한 사람에게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성왕이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자기 칼을 내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1번서기에. 그리고 나서 그 목을 자르고 그 목은 신라를 보내려서 북청 그 계단 밑에 놔두고 그래서 항상 그 신라 관리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고 몸만 그 백제에 돌려줬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백제하고 신라는 어떻게 갈라지게 된 거죠. 철저히 원수가 되게 된 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간산성 전투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로써 백제의 죽음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때 삼국관계는 반전하여 백제는 이제 고구려 연결해서 어제 동맹국이었던 신라를 적으로 삼고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게 되었다. 근데 백제하고 고구려의 동맹, 그러니까 이제 여제 동맹이라고 하죠. 이 여제 동맹에 대한 실체는 학자에 따라서 좀 약간 말이 많아. 네. 물론 통론에서는 그냥 여제 동맹 얘기하고 있지만 좀 약간 의문점이 많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와 관련된 내용을 더 보죠. 여기 교과서에서 찾아서. 자, 백제 보면 자, 백제 관련된 그 시기 때 이제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천재교육 한번 펴보세요.
천재교육. 자, 고구려 침략으로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하는 거죠. 이 웅진은 상당히 방어하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웅진성은 상당히 방어하기 좋지만 나중에 이게 뭐냐면 여기가 너 밖으로 나가기가 좀 힘들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 고구려 침략을 막기 위해서 웅진을 옮겼고요. 이 때문에 이제 대활동이 침체되고 왕권이 약화되고요. 많은 왕들이 그 왕비족에 의해서 회시나 진시해서 암살당하죠. 게다가 5세기 후반 동성왕은 백제 부흥을 도모하여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고 요걸 이제 뭐예요? 결혼 동맹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혼 동맹. 자, 그다음 6세기 전반 문영왕 때 남조의 양가 문화교류 심서서 국력을 회복하여 했고 안으로는 22담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볼 수 있는 문헌 기록 그 1차 사료가 양직공도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문영왕릉에서 볼 수 있죠. 이 양나라와의 그 교류 관계를. 예. 자, 그다음에 이후 성왕 때 이거 본격적인 중흥의 기반을 마련했는데 성왕은 수도 교통이 편안하고 널리 결판을 끼고 있는 수도 사비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 이 사비는 원래 있었던 그 성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처럼 그 장항성과 함께 평양성과 함께 나성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민가까지 다 포괄하는 방어하는 그런 성이었고요. 또 국호를 남부로로 곤쳤다. 그리고 중앙관청 22개도 확대 정비하고 행정수도를 5부, 지방을 오방 체제로 해갖고 중국식 9년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울러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과 불교를 전하기도 했다. 자, 성황은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부터 한때 한강 유역을 되찾았으나 신라의 공격으로 이를 다시 빼앗겼다. 신라의 공격으로. 자, 이에 신라와 동맹을 파기하고 대가야와 애를 끌어들여 신라를 공격했는데 이때 대가야가 줄을 잘못 쓴 거죠. 백제에게 줄을 쓰는 게 아니라 신라에 줄을 썼어야 했는데 이때 간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성황이 전사됐다. 이 내용들 이번에 기초에 나왔던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직공도 관련돼서 밑에 있죠. 남조의 양의 파견의 백제 사신 모습이고 이 양직공도는 그 기출 사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전에 잠깐만 내가 올려놨나? 예. 하여튼 그거 기출 사료를 찾아가지고 보셔야 돼. 중요한 거야. 예.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개정 미래행 그 교과서 좀 내용 볼게요. 자, 동지에서 적으로 나제동에 깨어지다 이렇게 보면 자 554년 가을에 간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함을 포함한 백제군 3만 명이 신라군에 개멸되었고 자 그리고 이들 계기로 그 120년 동안 지속됐던 나제동맹이 깨어지고 신라 백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되었다. 자, 두 나라가 간산성에서 격전을 벌인 배경이 무엇일까? 백제의 중흥을 도모했던 성왕은 신라와 힘을 합쳐 한강 유역을 고구려부터 탈환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돌연 한강 하류 지역에 기습하여 차지했고 그곳에 새로운 주를 설치했다. 자, 그래서 이에 북한 백제 내부에서는 신라를 공격할지 여부를 두고 위견이 팽팽하게 대입됐고 일단 성왕은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서 시집을 보낸 한편 신라군에게 한강유역을 철수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 신라가 이를 묵살하자 성왕은 신라 공격을 결정하고 태자를 총사령관 임명했다. 백제는 신라의 주요 거점인 간산성을 공격하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자, 이에 성왕은 태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간산성에 갔다가 신라의 복병을 되게 사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여세를 모아서 신라군 백제군을 크게 물리치고 한강 유역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문흥왕릉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번에 나온 게 문흥왕릉의 이제 내부에 있는 지석이나 매직거리 나왔는데 그 내용 볼게요. 자, 문흥왕릉은 터널식 벽돌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축분이라고 하죠. 이 무덤 형태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얘기할 텐데 이 전축분은 중국식 무덤이에요. 중국식 무덤. 우리나라는 벽돌로 무덤을 만든 게 아니라 화강으로 무덤하잖아요. 불식 돌방 무덤처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벽돌 무덤으로 그 당시 백제 와박사가 기하를 만드는 사람이죠. 와박사가 중국의 양의
간회를 모방하여 만든 걸 추정한다. 그래서 양나라 기술자들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사신이 들어있는 목관은 목관의 고리와 못은 모두 금이나 은으로 그 시운 화려한 것이며 그 목재는 일본에서 나온 금송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속 목관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정방호문에 있어요. 그 왕릉권 무덤이나 귀족들이 묻힐 때 이런 걸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이게 뭐냐면 공수돼 와가지고 이 목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덤에 껴묻기, 그러니까 부장품은 외대 수입품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덤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있어. 뭐 등잔 같은 백제 그 등잔 같은 것도 있고, 이 등잔은 중국에서 가지고 온 거죠. 또 오수전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보여주냐? 문흥왕릉의 국제성을 보여줘. 그만큼 문흥왕릉 시기 때 백제가 일본도 교류하고, 그다음에 남조와도 교류하고 여러 나라와 교류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그 입구 앞에 외부 침입자와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돼지 모양의 진묘소가 있어요. 이걸 형태 봐서 중국 남조부터 들어온 거고, 청동잔이나 청동제 그릇 받침, 은으로 만든 자, 그다음 청저 단지, 네 개에 달린 흑작병, 백자잔 등 모두 중국의 남조에서 유래한 물건이다. 그다음에 이제 문흥왕릉이 출토된 의자 소수 대경이라고 이름을 청동거울과 청동다래미는 일본의 그것과 같고, 그다음 문흥왕릉의 귀고리는 비슷한 거는 가야에 소곡돼 있었던 합천 옥종 고분군가에서 출토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흥왕릉은 백제가 중국 남조의 선진 문화를 소유하여 가야나 외에 전해주는 국제적 지위를 있다.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이런 그 것들은 청동거울, 청동다람이, 그다음에 금귀고리 같은 거는 백제 거죠. 근데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걸 다시 백제화시켜서 만든 거를 다시 누구한테 전파시켜 준 거야? 일본이라든지 가야에게 전파시키니까 일본과 가야 무덤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만큼 또 국제성은 이제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흥왕릉 내용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번에 왕릉에서 나온 게 지석이나 매직건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이 지석과 매직건은 다음에 문화 관련돼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산성 전투 관련된 그 내용이 있어요. 일본 서기와 이제 신라봉기가 있는 내용이죠. 신라봉기 관련된 내용,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세요. 예, 이 내용들 사요. 그래서 간산성 전투로 백제와 이에 가담한 가야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고히 차지하고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자, 이 전쟁에서 활약한 김무력은 그때 이제 이 전투에서 크게 역할을 했던 것이 북한 수선주 그 당시 이제 총관이었던 김무력이야. 그래서 금강가의 왕조 출신으로 김유신의 할아버지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 당시 이제 이 간상전 전투는 김유신 가문이 좀 아웃사이드였죠, 권력층에서. 예. 근데 이 가문이 이 신흥 가문들이 등장하면서 성장하는 인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전투가 이 간산성 전투다.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봤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신라의 비약을 보죠. 이거는 6세기 때 지증왕, 진흥왕, 법호왕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전에 그 관련돼 갖고 한번 기출에 언급됐죠. 그 신라의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와 관련돼 갖고.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자, 고구려 백제보다 후진적인 사였던 신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한 건 6세기 때 들어서 지증왕 때부터였다. 자, 이때 신라는 농업을 크게 발달하였으니 왕 3년에 외관에 명하여 농사를 견장케 했고 처음으로 우경을 시작했다는 거야. 처음으로 우경. 또 수리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농업 생산의 급격한 상승은 신라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토대가 됐다. 자, 이와 같은 지중왕 때 발전은 정치 체제 정비가 구체되는데 왕 4년에 국호를 신라를 정하고 왕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 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신라의 항식화라고 하는데, 이 항식화라는 건 중국식 의미로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중국식 의미로 신라라는 국호를 정하고 중국식 칭호를 정한 걸 한식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고도의 중국 문화에 대한 정치 제도가 수립됐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의미는 전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좀 전에 음차 여러 국호 중에 여러가 있었죠. 신라도 있었고 설화도 있었고 사호도 있었고 그중에 이제 신라라는 걸 뽑아서 거기에다가 중국식 의미, 중국의 경전, 유교 경전의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국호를 정한 게 신라죠. 자, 그다음에 또 지중학대 특징은 예전에는 그 신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기존의 부족장들을 인정하고 간접 지배를 했어요. 이 소국 지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소국 지배 방식을 버리고 중국식 주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주군 제도를 도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사부를 실직주의 군주로 삼은 거야. 그 지역에 이제 총사령관, 단장한 총책임관으로 삼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원시적인 풍습인 순장을 금하고 서울에 동시를 설치하고 등 여러 가지 이제 신라 사회의 여러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버프왕 때를 보죠. 버프왕 때. 버프왕 때는 법령을 반포하고 율령을 정비했죠. 버프왕 때 율령 정비. 처음으로 백강공복을 차례로 이제 그 제정했으며, 그래서 이제 백강공복을 이제 차례로 제정해서 어떤 관료의 어떤 기강, 관료 기강 확립 이런 것들 이제 확립을 했고, 그다음에 진골 귀족의 이제 대표적 상대등을 설치했다. 예. 이 상대등 설치의 의미는 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이제는 왕과 귀족을 분리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여러 부족장 중에 귀족 중에 한 명을 왕을 뒀는데 이제 왕의 수상이었던 상대등 제도를 실시해서 이제 왕과 귀족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귀족들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뭐냐면 그 상대등 제도를 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대등이라는 것은 이제 진골 귀족들 얘기하고 이 진골 귀족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등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상대등은 왕이 형식적으로 임명하지만 실제 귀족들이 추대해가지고 자기들 합의를 통해서 이제 뭐냐 결정되는 거예요. 상대등 자진요. 자, 그래서 신라는 법제적으로 고대 국가 체제로 발전됐고요. 이때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했어. 건원이라는. 그래서 이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근데 이 건원이라는 연호는 한무제 때 그 연호를 사용했거든. 보통 이제 한무제 때 처음에 썼던 연호가 건원이에요. 연호를 만들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일반 명사처럼 쓰여요. 친제 건원처럼.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일반 명사를 고유한 어떤 연호로 이렇게 정한 게 좀 약간 그런데 자, 하여튼 연호를 사용했고 신라의 국가 발전을 나타난 것이다. 자, 연호의 사용은 어떤 의미가 있냐? 중국 문화의 채용을 뜻함으로써 동시에 중국과 대등한 국가의 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이 신라의 연호 사용에 대해서 누가 비판했냐면 김부식이 비판했어. 그 삼국사기에. 어떻게 조그만 소국이 작은 나라가 건방지게 연어를 사용하냐. 이런 것들 이제 비판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와 이제 중국 간에 이제 당나라 간에 그 동맹이 맺어지면서 나당 동맹이 맺어서 연어는 이제 폐지하죠. 연어 사용을. 자, 버풍의 또 하나의 업적은 불교를 공인하죠.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차 대전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해서 집권적인 고대 국가 사상적 통일이 있고요. 불교 공인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문화사 할 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부적 발전을 이루는 신라는 이들 기반으로 대외적 발전을 했는데 지증왕 때 이제 우상국을 공격해서 이사부를 시켜서 우상국을 공격해서 그 복속시키고 버프왕 때는 김해 봉가야를 이제 방합하고 납동강 하류를 진출했고 신라역은 그 당시 비약적인 대외 발전을 이제 그 이루게 하였고 아니 그러나 이제 신라를 하여금 비약적 대외 발전인 건 진흥왕 때다. 예. 그는 이사부, 거칠부 등 그 중신대 보좌를 받아서 안으로는 국사를 편찬했다고 해요. 국사. 아마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이 국사가 아마 이제 진골 위주의 어떤 역사서다. 진골 성골 위주의 역사서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삼국사기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연호를 계곡이라고 했으며 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지능학 때 연어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지능학 때 그 연어 관련된 문제들이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에 흥명시켜서 음악을 일으켰으며 한왕도를 제도화시켰죠. 그리고 이제 내치를 이제 십승한 편 바꾸는 정복 사업을 착수했다. 그래서 소백섬을 넘어 고구려 차지하고 있는 당양의 적성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당양 적성비를 만들죠. 예, 당양 적성비. 근데 이 당양 적성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당양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예, 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순수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당양 적성비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양한 적성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으로 진출한 시기를 진흥한 1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라가 당양의 점령이 그 후 몇 년 앞서 이루어진 것을 이 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문에는 그 당시 이제 아간 그 비사부가 그 당시 이제 삼국사기의 진흥한 12년에 그 당시 신라가 고구려를 쳐서 중령 이북의 10분을 빼앗을 때 대하천으로 출전했음을 보아 이 비가 진흥한 12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중령 지역의 확보가 요 단양적성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신라가 고구려 중령 이북에 그 10분을 빼앗을 때 이걸 통해서 단양적성비 내용 요거 요번에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왕 12년에는 백제 성왕과 연합을 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이제 탈취하고 중부 지방을 모두 독차지했다. 저 이어 그는 가야 제국의 그 제국을 손에 대어 하만의 가나가야, 청년의 비하가야를 확보하고 마침내 대가를 정복함으로써 납동강의 모든 것을 확보하였다. 그 진흥왕은 해안선에 따라서 동북방면에 북상하여 타운평양에 점령했으니 이와 같은 정복 사업은 지금의 창녕, 북한산, 항촌, 마오령비에 남아있죠. 그래서 4개의 순수비를 쓰였죠. 이 순수비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창녕비, 북한산비, 항초동비, 마오령비. 요거 꼭 외워두세요. 예. 요거 좀 이따가 좀 더 살펴볼 거야. 그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진흥화 영토학장 가운데 한강유에 점령한 신라도 진흥화 영토학장 가운데 특히 한강유의 점령은 신라와 요금 대고구려 대백제전에 있어서 대단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한강 유역의 그 의미가 나오죠. 획득했을 뿐 아니라 이곳에 북한산주를 설치해서 군사주 요충지를 삼았으며 남양면의 당항성을 쌓아서 바다를 통해서 직접 중국의 남북적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예. 그래서 한강 유역의 의미, 장악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당항성을 이제 쌓아가지고 당항성이 여기에요. 이 중국과 이제 직접 교통을 했다고 했죠. 직접 여기에서 외교 관계라는 거는 직접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신라와 백제를 거쳐서 맺었어요. 같이. 아, 근데 이제 이때는 직접 가서 직접 수교를 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북주소에 보면 이제 그 뭐라고 적혔냐면 김진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김진흥. 이거는 이제 진흥왕이죠. 진흥은 이제 별명이고 김은 성인데 이때부터 이제 신라가 최초로 이제 김이라는 성을 썼다. 이렇게 보고 있어. 6세기 중후반 때. 그 전에 이제 뭐 김할지 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쓰고 나서 그렇게 이제 소급 적용해갖고 기술한 거고요. 자, 김이라는 성을 쓴 것은 이제 뭐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중국은 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성이 필요하다 해서 성을 쓴 거죠. 예전엔 부정명에다 이름을 썼는데 이제 성을 쓰기 시작했다. 자, 이게 이제 한통에 나오더라고요. 한국사 특강에. 자, 그러면 이제 신라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교과서에서 이제 찾아서 좀 볼게요. 자, 교과서 관련된 내용도 보면 금성 교과서를 보죠. 자, 금성 교과서 내용 보면 자,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또 왜군을 물리쳤지만 고구려군이 주둔함으로써 고구려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등 정치적 자립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한편 신라는 육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중앙 집권 체제로 개편했고,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 시기 때 이제 뭐 그 육부와 관련된 내용 어떻게 변했나? 그래서 육부는 부 자체가 뭐라고 했죠? 정치 집단이라고 했죠. 그걸 이제 행정구역으로 바뀐 거야. 자, 그다음에 먼저 교통 운송망을 정비하고 농업 생산 기반화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토대로 마련했다. 자, 이들 바탕으로 지중왕은 국호를 신라로 확장하고 왕호를 중국식 왕호로 바뀌었다. 그리고 주연 제도를 마련해서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복속 지역을 지방 간에 파견하여 직접 다스렸고요. 자, 버프왕 때 처음으로 병부를 설치했어요. 병부.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간직제도 정비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군사 지휘권 확립했고 율령을 반포했죠.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17간등제를 이제 확립했어요. 율령을 반포하고 또한 불교를 공인하고 상대들을 설치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자, 그래서 있고 이제 신라의 영역 확장과 대외교를 볼게요. 자, 신라는 5세기 전반에 납동강 유역 지역에 세력을 넓히고 후반에 소백산맥 일대 방어체를 구축하여 한강 유역을 진출해 교도를 마련했다. 6세기 들어와 지중왕 때 우상국을 정복하고 버프왕 때 금강가야를 점령해서 납동강을 넘어 가야 지역을 진출하게 되고요. 6세기 중엽에 진흥왕 때는 정복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했다. 고구려의 백제를 차례로 공격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를 정복해서 가야 지방 전체를 장악하였다. 또 동해안 때 항평안 일대를 진출했다. 요거는 이제 진흥왕 때 일이죠. 자,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신라는 삼국 간의 각축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항해를 통해서 중국 왕조와 직접 교류했다. 이것도 이제 진흥왕 때 당항성을 만들어 갖고 이제 교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라 확장 과정에서 그 네 개 이제 그 뭐냐면 진흥왕 순수비를 이제 세웠는데 진흥왕 때 여기 잘 안 보이네요. 뒤에 잠깐 볼게요. 자, 요 네 개 순수비가 시험문이 나왔어. 그래서 그 몇 년에 세워진 걸 좀 약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그 마오령 순수비, 항천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이렇게 이제 세계 568년에 세워진 걸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 북한산 순수비는 지금 568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설이 좀 많아요. 이 북한산 순수비는 그래갖고 이게 568년에 세워졌던 설도 있고 그 전에 또 세워졌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단양 적성비, 예, 신라 적성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녕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네 개 순수비는 적성별 제어군 마운영비, 항초동비, 북한산비, 창녕비 이렇게 네 개가 순수비고 이건 순수비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마오령비하고 항초령비를 세워진 것을 뭘 알 수 있냐? 요때 진흥왕이 영토 확장 과정에서 어디까지? 한경 북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 동해안 루트가 상당히 중요한 루트였어요. 원래 강원도 하면 한경도 하면 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내륙 지역이고 해안가지 여기 있죠. 소백산맥, 그 태백산맥 그 동쪽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고속도로 좀 뚫려 있어. 이게 다 평야지대요. 해안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 동해안 루트가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 동해안 루트에 따라서 여기 이제 마오령비, 한초령비, 순수비 세운 만큼 한경북도까지 장악을 했다. 그거는 고구려의 어떤 도움도 있어요. 고구려가 왜 도와줬냐? 자기 땅을 점령했는데 이건 일종의 가설이지만 미작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나제 동맹, 북쪽으로는 돌고래 침입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땅이 넓기 때문에 뭐냐면 이중적인 어떤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땅은 넓고 인구는 좁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돌고를 막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백제하고 신라 중에 좀 덜 위협적인 세력들 보니까 신라인 거야. 그래서 신라에게
그 땅을 내주고 대신에 백제를 견제해주고 쳐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나서 하약을 맺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함경북도 땅을 떼준 거야. 예. 요 내용이 그 어디에 있냐면 마오영 순수비와 항촌 순수비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이걸 미약설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설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땅은 나중에 이제 다시 고구려가 회복을 해요. 이 땅은요. 그 다음에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창녕비가 있어요. 창녕비. 창녕비는 무슨 가야를 정복해서 이제 세우냐면 대가야가 아니라 빗벌가야가 있어요. 빗벌가야. 예. 빗벌가야와 관련된 거야. 요거는 빗벌가야를 점령하고 나서 세운 것이 창녕비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원래는 이제 진화 순수비라고 알려지진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진화 순수비라고 이제 알게 돼. 누구에서? 김정희에 대해서. 김정희가 이제 그 요 진화 순수비를 그 북한산 순수비가 진화 순수비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이제 금속 가항록에 적어요. 그래서 요 책에 의해서 이 북한산 순수비가 그 뭐냐면 진화 순수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거기다 또 낙서까지 해놨죠.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 내용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진화 순수비 그 연도하고 관련된 내용들 좀 찾아서 좀 공부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진흥왕 때 이제 뭐냐면 왕권이 강화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뭐냐면 웅진 봉평비와 그 진흥왕 순수비의 차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신라 적성비에서. 자, 웅진 봉평비는 버프왕 때 만들어지거든요. 버프왕 때 만들어진 건데 이제 이 버프왕 때 빈문은 공동학교야. 그러니까 이제 버프왕이 여러 명의 부족장에 한 명으로서 같이 참여해갖고 그 명령을 내렸던 거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단양 적성비는 단독하게 되어 있어요. 진흥왕이 단독으로 명령을 내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볼 때 진흥왕이 때 가서 왕권이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왕권 강화 그 내용은 나중에 버프왕 말기 때도 나타나요. 이런 것들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버풍 태왕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태왕이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부족장들은 왕이라고 칭했는데 이제는 그 이들과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태양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버프왕 말기 때 어느 정도 윤력이 이제 뭐냐면 정착이 됐고 이것이 나중에 진흥왕 때 단독학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걸 이제 그 공군형 개정 금성교과서에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자, 6세기 초에 세워진 평양 냉수 신라비나 울진 봉평 신라비에는 왕이 다른 귀족들처럼 육부 가운데 특정한 부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부의 대표자나 귀족들과 함께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위교사항도 공동으로 선포했던 걸 전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게 탁부나 해부에 속했다고 하죠. 그 왕이 이 가운데 울진 봉평비 신라비에는 버프왕을 마디까르트한 매금왕이라고 부르고 있어 아직 초월적인 왕권의 위상을 완전히 확립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에 반해 버프왕 말기 때 들어가면 불교 공인후고 이후에 왕권이 강해져서 울산 청천리 서석에 보면 성버풍 태왕이라는 그 명칭이 나와요. 왕 중의 왕이라고 죠. 그래서 종전에 다른 귀족들과 차별화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태왕으로 격상됐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550년경에 세워진 단양 신라 적성배는 진흥왕이 단독으로 그 귀족들의 왕명을 내리고 있었다. 이걸 이제 단독화교라고 하죠. 그래서 종전의 공동화교에서 단독화교로 바뀌었다. 자, 이처럼 신라의 왕권은 6세기 전반을 지내면서 귀족세에 의해 군림하는 초월적인 태양으로 변화했다. 네, 이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면 이제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 있어. 다른 교과서에. 이것도 이제 각각 읽어보세요. 예, 비슷비슷한 내용이야. 이 내용도. 자,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요. 예, 왜냐면 내용이 더 적혀 있으니까.
자,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야? 네, 개정 그 비상교육에 있는 내용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라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라 비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5세기 혹은 6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 포항 냉수의 신라비에는 사유재산을 상속했던 분쟁에 대해서 왕과 육부 출신의 귀족들이 합의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또 평양 냉수의 비문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니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그 고대 비문 내용을 다 정리하기 힘든데 예전에 제가 기본 강의 그 시간 때 그 내용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약간 파악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이는 당시 신라 왕이 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정치를 행했고 각부의 하나의 정치 집단이 가능했음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이때는 부채제도에 입각해서 각부의 정치 세력들이 왕과 함께 그런 정치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울진 봉평 그 신라비에서는 강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 봐. 여기 17강등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7강등 확립을 버프왕 때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 그래서 내용을 보이긴 하나 아직까지 국왕이 부에 소속되어 다른 고위 귀족들과 동등하자 정책을 결정하면 알 수 있다. 공동화교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6세기 때 진행 시기에 세워진 당양 신라 적성비와 멍할상서의 적성비를 살펴보면 왕이 각 부를 통수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제도로서 군이 편성되어 중앙의 총략지배에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왕이 각 부를 통솔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제도로서 군이 총략지배를 중앙의 총략지배에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부의 의미가 정치 집단으로서의 부가 아니라 점점 무슨 집단으로서 행정제도로서 의미가 되죠. 행정구역으로서.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진흥왕 때 신라의 중앙집권체제가 완성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옆에 단양 적성비 내용이 있죠. 이전까지 비문에는 귀족회의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합의하는 내용이구나. 그 비문에는 탁부, 사탁부 같은 등이 왕 밑에 존재하여 진흥왕이 단독 학교를 이제 내고 됐다. 예, 그래서 진흥왕이 그 이제는 육부를 벗어나서 이제 그 육부 위에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탁부나 해부에 속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단양 신라 적성비에 나와 있다.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 이걸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련돼 갖고 신라 왕권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통론 내용을 볼게요. 자, 신라의 이제 그 대외관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고대 국가를 발전하여 상호 항쟁한 시기에 중국 대륙에서 후한 이후 삼국 남북조식의 분열기를 거쳐 통일 제국인 수당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삼국 사이에는 역관계에서 중국 세력의 소장과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 세력이 강해지면 좀 약간 숙여 있다가 중국 세력이 뭐냐면 약해지면 또 외부로 이제 뭐냐면 대팽창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삼국의 대중국 관계는 조국 형식으로 띄고 있었는데 고구려 AD 32년에 대문신앙 때 후한의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니 후한의 강모제가 왕호를 회복시켜주고 라는 삼국사기 기록을 봐 고구려 일찍부터 중국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 대한 조공 책봉은 그 백제와 신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처음에 삼국의 대중국 관계는 정식 조공이 아니라 단순히 입주에 불과한 것이 뒤에 남북조 시대 때에도 정기적인 조공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의할 것은 그 입조라고 하면 왕이 가서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입조는 왕이 간 것보다는 신하가 이제 사셨다의 방향에서 이제 들어왔다, 인사드렸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은 남북조의 여러 나라와 함께 사신을 보냈으나 특히 고구려는 북이 백제는 이제 남조 쪽 양조 송, 신라는 진나라 사이에 이제 관계를 밀집하게 있다. 요때 진이라는 것은 송제 양진할 때 마지막 진 있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삼국의 조공 관계는 형식적으로 중국의 중화 사상을 충족시킨 것이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삼국의 이익의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다. 즉 삼국은 조공 관계를 통해서 중국 세력을 이용하였고
있고 특히 선진문물에 수용하여 정치 문화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삼국에서와 중국 왕조의 어떤 조공 채권 관계는 되게 형식적이었고 우리의 이익에 따라 삼국의 이익에 따라서 그걸 행해졌다. 이걸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라 보자. 고구려와 수단 간의 싸움 보면 자, 5세기 한반도 및 요동 만주 지역에 거쳐 대제국을 건설해서 삼국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고구려는 6세기 후반에 들어서 남쪽의 신흥 세력인 신라에 밀려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자, 북으로는 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가에 의해서 충돌해요. 수가 이제 589년에 통일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까지는 형식적인 어떤 조공채권 관계였는데 수와 당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조공채권 관계로 바뀌어요. 예, 스스로 이제 고구려 왕에게 입조를 해라 와가지고 이제 그 와서 조공을 바치라. 근데 고구려 입장일 때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몇 번 거부를 하게 되죠. 예.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수하고 당나라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자, 일찍의 고구려 장수왕은 당시 중국이 남북쪽 분리된 것을 이용하여 북주와 북주의 북이, 그다음 동이, 북제, 북주 등과 차례로 통과한 한편 바다를 통해 남주의 동진, 송지, 양진 등의 사신을 보내 친서를 도모하면서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북방으로부터 위협된 세력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자, 이거는 고구려의 제 장수왕의 무슨 외교죠? 다면 외교를 얘기하고죠. 다면 외교. 자, 다면 외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나 이제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수와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구려와 중국 왕조의 친선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못하게 되었다. 자, 그 고구려와 이제 수의 대립은 고구려와 하여금 신흥세력인 북방인 돌골과 연결하게 됐다. 원래 이 돌골 세력들은 그 고구려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6세기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6세기 말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수당이 등장하면서 이제 또 돌고리 그 수당하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돌고리 연결이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 돌골 그다음 백지 외 이런 진영과 그다음 나중에 뭐냐면 그 신라가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죠. 야당동맹 그래서 동서진영이라고 하죠. 부터 그래서 남북진영과 동서진영 여기 두 개 축이 7세기 때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어떤 큰 틀이 되었죠. 자, 또 읽어보면 자, 이리하여 이제 고구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인 수의 요소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소 지역을 이제 선제해 준 거였는데 이걸 예방 정쟁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야. 먼저 선빵을 때린 거죠, 그냥. 까불면 죽는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말갈병 한 몇만 2만 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동원해갖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만 한 거지 지역을 장악한 건 아니에요. 자, 이에 분노한 수나 문제는 수족 30만 대군을 이끌고 동원했으나 기록에 보면 육군은 큰 홍수와 질병을 만났고 수군은 서해상의 폭풍을 만나서 헛되이 퇴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록은 이렇게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이 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좀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또 이걸 또 다르게 보는 학자도 있죠. 이거는 중국 측 기록을 이제 그대로 삼국사기에서 뺏겨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 수 문제와 전투에서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수 문제와 이제 전투에서 그 뭐냐면 뭐 어떤 장군이 이정기인가 강희식 장군이죠. 강희식 예, 강희식 장군이 그거 와서 대입을 해갖고 이들 물리쳤다. 예, 그렇게 본 학자도 있거든요. 대표적 학자 신채호 같은 사람인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래서 그러나 문제에 대한 이제 양제는 세 번에 거쳐서 공격하죠. 양제는 세 번에 거쳐 갖고 고구려를 공격해요. 그래갖고 친이 이제 100만이 넘는 대군이 꾸고 대대적인 침략을 강행했는데 이게 1차 침입이죠. 자, 이때 이제 수의 육군은 고구려의 이제 정방 요충지인 요동성을 포위 공격하고 그런데 고구려의 완강한 방어에 의해서 실패하였으며 수군도 대동강을 거슬러 올렸다가 표여성을 치다가 오히려 패배를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가인데 이에 초주한 양제는 별동대 이제 30만 원 이렇게 하여금 이제 직접 평행선 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건 인제 좀 약간 그런데 이게 좀 얘기를 더 할게요. 예. 이게 어떻게 되냐. 예. 자, 보통 고구려는 그 당시 이제 요동 지역을 장악을 했죠. 이게 좀 지도가 그러네. 음. 자, 요동 지역인데 요 요동 지역은 이제 요와 동쪽 지역이죠. 여기 압록강 지역이고 압록강이고 여기를 인제 그 주변에 요와 주변에 성들을 배치해 놨어. 산성들을. 예, 산성들 일련의 산성들을 배치시켜 놨죠. 그래서 여기 끝에 인제 처대에 있는 성이 요동성이에요. 요동성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차례대로 인제 여러 성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배암성 백암성도 있고 그다음에 신성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안시성도 있고 등등등등 이런 성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제 그 중국군이 곡을 치려면 이 요하를 건너 갖고 요 일련의 성들을 하나하나 격파해서 들어가야 돼요. 요길 또 격파하고 있으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국내성 주변에 또 방어성들이 있어요. 내륙 방어성들이 쭉 있고. 그리고 이 성들을 거쳐 가지고 여기 평양성을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수어당이 공격할 때 먼저 육군하고 수군이 인제 같이 공격에 들어오냐 수군은 이제 보급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고구려에도 수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 수군에 의해서 이 계속 견제를 당한 거야. 근데 이제 양제는 일단 안시성 공격이 힘드니까 이 수군을 통해서 이제 평양성을 공격했는데 이 평양성에서 또 부근을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제 자기 별동대 30만 을 이끌고 30만 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인제 뭐냐면 평양성을 공격하게 돼. 그 여러 성들을 이제 거치지 않고 하나하나 깨지 않고 직접 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인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직접 가면 어떤 문제점이냐 중간에 성들 그냥 지나치잖아요. 프리패스로 쭉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남아 있는 그 성에서 고구려인들이 이제 병사들이 나와 갖고 뒤에 있는 병창로를 다 끊고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급이 다 끊어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왜냐면 계속 이제 왔잖아요, 을지문덕 장군이.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기회에 와서 인제 뭐냐면 보니까 병력이 이제 많이 손실되고 인제 보급이 끊어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인제 뭐 돌아가려고 하는 도중에 인제 뭐냐면 깨지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인제 그때 을지문덕이 사야수 그 을지문덕 장군이 사흘수에서 수군을 격파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또 읽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에 초조한 이제 양제는 별동대 50만 원 하여금 직접 평안성을 치게 했지만 고구려의 명장이었던 을지문덕이 유도 작전에 밀려서 압록강과 살수에서 건너는 과정에서 어 살수 대첩이 깨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인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수의 뒤를 이어서 당은 처음으로 고구려와 하친을 깨하여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혼을 교환하게 했다. 왜냐면 이제 당은 초창기 때 당 고조 때는 고구려하고 사이가 좀 좋았어요. 왜냐면 아직 이제 당나라가 초창기다 보니까 좀 약간 그 내부 정비가 안 됐죠. 그래서 당나라 고조는 친선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인제 뭐냐 도교가 전래되고 그 당시 수나와 전쟁 시 포로도 교환을 하고 이렇게 인제 하게 되죠. 근데 당 태종이 즉위하면서 이 사람은 세계제국 건설을 하려고 했어. 그런 건설의 야심으로 주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도 압력을 가하게 되죠. 자, 이에 부담을 느낀 고구려는 국경선을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자, 이는 북의 에서 고려성과 다음에 이제 비사성까지 이런 방어선인데 예전에 성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장벽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예. 자, 그래도 인제 이렇게 있고 이런 가운데 당과의 관계에 자극된 사건이 있으니 이때 고구려에 일어난 영계 소문이 반란이야. 음.
그래서 이제 영계소문이 그 당시 그 영유왕 때거든요. 영유왕이 이제 영계소문이 대경 대당 강경체를 주장하니까 이 사람을 이제 천리장성기 뭐냐 예 파견해서 관리 감독을 이제 하도록 했는데, 이때 영계소문이 이걸 반대해 가지고 불만을 품고 군대를 이끌고 그 영유왕과 그 귀족들 다 죽여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굴 내세웠냐면 허수아인 보장을 내세웠죠. 그리고 수소 대망리지가 되어서 무단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했다. 자, 이에 이제 실권을 장악한 후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펴서 신라와 당에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됐고, 이에 백제군이 그 신라를 쳐서 낮의 국경 요충지 대하성을 비롯한 그 40개 이제 빼앗자 이제 신라는 고구려 김춘추를 보내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자, 요 대하성 전투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때 대하성 전투에서 이제 김춘추의 그 사위와 딸이 죽게 돼요. 예. 그리고 신라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 왜냐 대하성을 통해서 경주까지 갈 수 있는 코스가 대하성 대하성이 경주까지 갈 수 있는 바로 요충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여기를 잃으니까 이제 경주가 언제 뚫릴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라가 그 당시 이제 백제를 공격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제 북쪽에 한강 유역에 고구려하고 맞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력이 이중적으로 분산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그 고구려에 있는 병력, 방어 병력을 빼가지고 백제를 공격했는데, 그 위해서는 그 고구려의 어떤 그 내용이 이제 고구려의 이제 뭐냐면 협력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김춘추가 영계소문에서 가서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거절했죠. 오히려 중령 이북에다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김춘추가 잡히게 되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에 이제 그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신라에 대한 거 계속 읽어볼게요. 예. 합천을 비롯해 40여 성을 빼앗자 이제 신라는 고구려의 김춘추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는데, 영계소문 이를 듣지 않고 오히려 한강 유역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김춘추를 오랫동안 가두어뒀으며, 또한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는 당의 요구도 거절했다. 자, 이에 당태종은 영계소문이 국왕의 그 사례를 문책하는 등 구실로 내세워 곡을 공격하기 이었다. 자, 645년에 당태종이 친히 수육대군을 30만을 이끌고 고구려 초도와 요하를 건너서 요때는 요동성을 이제 함락했어. 예전에 수양제 때는 뭐 100만 대군이 쳐들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그 병력들은 이제 공격 그 전투 병력들은 별로 없었고 약체 병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30만은 정예 병력들이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 성을 점령하고 이어서 이제 안시성을 포위 공격하죠. 그래서 이 안시성 성주가 이제 야사에 의하면 양만추동으로 돼 있죠. 뭐 박지원의 여다일기나 송충기대 뭐 동충당 선생별집에는 그 양만추로 되는데, 이 안시성은 험준한 요새뿐만 아니라 요 성의 특징이 토성이야, 토성.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앞에 이제 그 뭐냐면 당태종이 점령했던 성 중에 백암성이 있어요. 이 백암성 석성이거든요. 이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제 이 성은 이제 당나라 그 태종이 점령했던 성인데, 이건 석성인데 반해서 이건 토성이에요. 그래서 토성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 왜냐면 이제 발석차로 돌을 날려서 깨야 되는데, 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깨지가 않고 토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돌이 그냥 들어가 박히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 성주와 국민의 힘을 합쳐서 용감히 싸웠으며 당군은 60일을 거쳐 집요한 공격을 계속했지만 끝내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당태종의 그 고구려 침략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좀 봤고요. 자, 이와 같이 고구려는 중국의 통일제국인 수당에 거듭된 침입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자, 이런 이민족의 침략에 대해 고구려의 승리는 굳센 항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고구려의 수당군의 격퇴는 당사자인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의 종리까지도 구원한 셈이다. 자, 이렇게 볼 때 고구려의 중국과의 싸움은 민족 보위와 방파제적 이익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백제의 멸망을 이제 보죠. 백제 멸망. 자, 백제의 멸망은 이제 좀 보면, 자, 고구려가 중국과의 싸움을 전념하고 있는 사이에 백제는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했죠. 백제하고 신라 관계는 사이가 나빴죠. 성왕이 죽고 나서. 그래서 성왕이 간산성에서 신라군에 의해서 전사한 이후 계속된 이 공세에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보다 격렬해지고, 신라의 대하성을 비롯한 40개 성을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하여 신라의 대당 보통을 끊으려고 했다. 자, 백제와 고구려 합공을 받고 있는 그 위기에 있는 신라는 당과 연결 동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가갖고 이제 뭐냐면 그 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고구려 갔다가 이제 거절당하고, 자, 김춘추가 이번에는 당을 건너서 나당 동맹을 했는데, 이때가 딱 시기가 딱그 알맞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당 태종이 안시성을 공격하다가 패한 직후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하다 보니까 이 당나라 혼자서 이제 뭐냐면 곡을 치기 힘들다. 그러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죠. 그때 김춘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의 적은 백제고 신라의 적은 백제고 당나라 적은 고구려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나라가 우리가 연합해서 백제를 쳐주면 우리가 이제 너네들의 이제 그 보급률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치는 것보다는 남쪽으로 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한강 유역 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 이제 뭐냐면 솔깃하고 단태조에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당 동맹을 맺을 때 미약으로 만약에 이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온 이후에는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가, 대동강 이북의 땅은 고구려가, 당나라가 먹기로 했죠. 근데 이게 미작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서로 개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나라 공식적인 문서에는 안 남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답서린기서에 그 내용이 좀 나와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당과 함께 백제를 정복한 다음에 고구려를 남북으로 이제 합공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자, 그래서 2년 뒤에 김춘추의 맏아들였던 김범민이 후에 문무왕이 당을 보냈고, 자, 진동왕이 손수 비단을 쏜 태평성을 이제 그 바치고 당나라 그 업적 당태중의 업적을 이제 그 뭐냐 공헌한 떠받드는 글이죠. 이후 계속 사신을 파견하여 당군을 출동을 재촉했다. 자, 마침내 신라와 당이 백제를 공격한 것은 660년이었다. 당은 소정방으로 하여금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상동반도의 서해를 건너 백제를 향해 해군을 공격한 거예요. 많은 함대를 동원해갖고 신라는 김유신 5만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다. 자, 백제는 이들 연합군 공격을 막을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백제 입장을 볼 때는 당나라가 원수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백제부터 당나라가 이제 계속 백제한테 신라 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했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들었어요. 백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당나라가 자기를 칠지는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당나라의 주적은 고구려였잖아. 근데 당나라가 해군을 이끌고 백제를 치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예, 신라 정도는 막을 수 있는데 당나라 대군이 오니까 이제 당황한 거야. 그래서 백제는 갑자기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수도인 사비를 버렸어. 왜냐면 사비는 이제 방어하기가 좀 힘든 곳이거든요. 그 의장이 이제 거기 예전에 옹진성으로 갔죠. 옹진성으로. 근데 그 웅진태수였던 사람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나당 연합군에게 이제 넘겨요. 포로 잡혀서 배신을 때린 거지. 그 웅진태수가.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된 신라의 전쟁과 국력이 소모되었을 뿐 아니라 처음에 해동의 징자다고 칭송받았던 의정왕이 점차 향락에 젖어서 정치에 그르치고 귀족층과 유리되어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것도 이제 삼국사기 기록은 백제 말기 기록은 신라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걸 좀 감안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정왕이 향락에 빠졌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약간 조작됐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 예. 그래서 뭐 의장의 삼천국령도 나중에 이제 그 소설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 마치 역사 사실로 알게 된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밝혀졌죠. 예, 이런 것들은 고려하셔야 돼. 그래서 학자들은 의장의 잘못보다는 그 의장이 어떤 내정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장의 어떤 외교 정책, 대당 외교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인 거야.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의장이 뭐 항나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백제 좌편이었던 성춘과 춘신이었던 홍수가 그 왕의 비행을 감안하다가 옥살을 하거나 유배된 것도 이런 집권층의 내분을 표시한 것이다. 자, 일단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방어 대책을 의논하지 못한 가운데 이런 사이 신라군은 탐양을 넘어서 항산을 넘어갔고 당군은 백강을 넘어가 그 자한으로 상륙했다. 탕원과 백강은 사비성을 지키는 요충지로 성춘과 홍수 등이 그 건의를 했던 곳인데 여기를 지키라고. 근데 이것이 무너짐에 따라 전세가 이미 기울였다. 그래서 학자들은 백강과 탄현을 지키면 되는데 왜 안 지키냐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자들은 백강과 탄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력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갑자기 당한 거라서 백제군이 상비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어떤 성을 공략할 때마다 그 지역민들 이제 뭐냐면 징병해갖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갖고 만든 건데, 근데 갑자기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들을 이제 징병하고 훈련시키고 모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백강이나 그 당시 탕양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병력을 집결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시간을 끄기 위해서 항산별 쪽으로 이제 뭐냐면 계백장군에게 이제 뭐냐면 결사를 주고 거기에 이제 그 수도를 좀 버리고 저희 웅진으로 갔죠. 웅진에서 운거하고 지방에서 이제 병력을 조직해가지고 올라올 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백의 결사대는 뭐냐면 욕을 막기 위한 것보다는 욕을 막아서 막 승리하기보다는 신라를 격파한 것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거야.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끈 다음에 백제 그 전 지역에서 병력을 직결시켜갖고 이게 나당연합군을 격파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당한 이라서 쉽게 안 됐죠. 그게. 하여튼 다만 이제 백제 장군이었던 계백이 결사대 5천을 이끌고 항산별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을 내차례 격퇴했으나 중과 부족으로 결국 패배했고, 또한 당군이 방어했던 백강역의 백제군도 대파하여 당군을 강하게 거슬러라 신라 육군과 합세하여 사비성을 공격했다. 이때 이제 사비성에는 그 의장인 효가 이제 있었는데, 둘째 아들 있었죠. 둘째 아들 태가 있었는데 태가 이제 수소 왕이 돼서 싸웠으나 셋째 아들 융이 이제 항복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비성이 떨어져 나갔고, 또 의장도 웅진에 있다가 웅진태수였던 사람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배신으로 해갖고 잡혀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제 백제가 결국 멸망되었다. 자, 이때 이제 소정당은 의장 이하태자 대신 등 포로에서 당으로 개선했고 백제 땅은 웅진 등 5개 도독부, 5도독부가 설치되어 서린기도 하여금 군사를 잇고 사비성을 주둔하게 됐죠. 근데 이제 백제가 멸망한 후에 백제인들 부흥운동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백제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이 복신이나 도침이나 이런 사람이 주유성에 이제 그 거주하면서 요거 좀 외워두셔야겠죠. 예, 군사를 일으켜 그리고 흑지산지가 운거한 임종성에도 이제 중심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복신, 도침, 흑지상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좀 합심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부유풍을 나중에 일본에 이제 데리고 오거든요. 왕자풍을. 그래서 이제 그 백제를 부흥하려고 했는데 부유풍하고 복신, 독친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그래서 서로 죽여.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왕자풍이 그 복신과 도침을 내치고 이제 자기가 혼자 집권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분 때문에 그 당시 그 뭐냐면 사비성 공격에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 임종성에 이제 뭐냐면 운거하게 되죠. 사비성 물러나서 임종성에 운거하고 이때 내분이 일어나고 이 내분을 틈타서 이제 신라와 당군이 공격을 해와요. 결국에는 주유성도 함락되고 그 다음에 임종성도 함락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무슨 전투가 일어나냐면 그 유명한 백총강 전투가 일어나죠. 자,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발췌를 못했네. 예. 자, 하여튼 이 백총강 전투가 일어나는데 백총강 전투는 그 당시 왜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그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러 와요. 그래서 이제 백제 왜와 그 다음에 백제 부흥군과 그 다음에 신라 나당 연합군이 싸운 전투야. 일종의 국제전이죠. 자, 이 전투에서 이 백총강, 백강 전투에서 누가 이기죠? 나당 연합군이 이겨요. 결국에는
외와 일본군과 그 백제 부흥군이 격파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서 주유성도 이제 함락되고 마지막에 임종성도 함락되면서 백제 부흥운동이 이제 뭐냐면 끝나게 되죠. 예.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인제 꼭 고구려 멸망 과정은 좀 이따 좀 이제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